네, 제약바이오주가 최근에는 그렇게 강한 업종이 아니죠. 치료제나 신약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셀트리온 그룹주는 지난주에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지난주 큰 폭으로 밀렸었는데요. 오늘은 자사주 매입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벌써 올해 4번째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는데요. 주가 안정될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보시죠. 두 분 다 예스 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이 지금 강한 업종이 아닌데 그래서 굳이 지금 시기에 제약주에 눈을 돌려도 되나 싶었는데 예스 의견을 주셨네요. 지난달 28일에 하락했던 하락폭이 너무 좀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하락의 이유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미국의 제약 유통 구조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PBM이라고 하는 민간 기구가 보험사를 대신해서 약의 가격과 사용을 제약사와 협상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PBM은 특정 병에 대해서 어떤 약을 사용할지 정하고 협상하고 약 사용에 대한 심사평가 업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약의 사용 목록을 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사들에게 어떤 질병에 대해서 어떤 약을 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려주는 게 PBM의 역할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약사들의 매출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이 PBM이 내려주는 처방 목록에 본인들의 약이 포함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셀트리온 삼형제의 주가 하락 당시 나온 기사를 좀 보면은 미국의 옵타마렉스라는 PBM사가 셀트리온을 제외하고 다른 기업 3곳을 이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사용 가능 리스트에 등재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매출 부분에서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셀트리온의 주가 하락의 정도가 좀 과도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미국의 PBM사가 한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탑3 PBM사가 CVSS랑 시느나 그리고 옵타마렉스 총 3개가 있는데 이 휴미라의 경우에는 옵타마렉스의 미국 처방 비율이 한 21% 정도고 이것도 이제 급여 처방과 비급여 처방으로 나누게 되면은 한 10% 정도? 그러니까 미국 휴미라 시장의 한 10% 정도만 셀트리온에서 로스가 생긴 건데 타 PBM사와의 협상도 남아 있고 물론 옵타마렉스와의 좀 재협상도 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 정도의 8%가 넘는 주가 하락폭은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셔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예스라고 드렸습니다. 셀트리온 지난주 주가 하락은 과도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위치에서는 자사주 매입이라는 호재와 함께 좀 올라갈 룸이 남아있다. 두 분 다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긍정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신규 상장주 알맥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그중에 알맥이 지금 상장 이후 4거래 연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 흐름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알맥에 대한 의견은 갈렸습니다. 알맥도 전기차 부품 관련주잖아요. 지금 리비안 관련주로도 묶이면서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노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상장 당시 이제 시가 뜨고 언저리 왔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매물대 좀 들어와서 올라가면은 좀 잘 빠져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시가총액 한 8천억인데, 그러니까 6천억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 비해서는 조금 비싼 건 사실인데, 일단은 신규 상장 종목이라서 아직은 보유해서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움직임을 예단할 수 없는데, 다만 이제 여기 매물대가 좀 세게 발생했던 이 부분에서 조금 부담이 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동사는 이제 그 전기차용 그 배터리 부품을 주로 하는데, SK온이라든가 G, 리비안 등과의 이제 파트너십을 좀 맺어가지고 그래서 좀 성장세가 나타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알루미늄 압출 기술을 좀 굉장히 핵심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초정밀 알루미늄 압출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메게름 회사가 업력이 되게 오래됐습니다. 이제 경남그룹의 관계사로 이제 1973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이런 관련 기술만 30년 동안 갖고 있어서 업력 자체는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다만 이제 그 상장 당시 때 이제 급등했던 것들도 좀 그렇고 시가총액이 좀 볼륨 자체는 시작에 비해서 아직은 조금 부담이 되는 구간이다. 그리고 매물대 들어왔기 때문에 신규로 쫓아 들어가는 거는 좀 좀 부담이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소위 말해서 만약에 상장 첫날에 보면은 거의 한 220%에 쫓아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지금 가격대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모가 대비해서 공모가가 5만 원으로 상당됐거든요. 5만 원인데 14만 9,1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5만 원 고모가짜리를 13만 9천을 쫓아 들어가는 매매이기 때문에 이건 좀 부담이 된다라고 좀 의견 드리고 싶고요. 워낙 이제 공모 과정에서 인기가 많았던 종목이고 그때 청약금이 8조 7천억 그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인기인데 좀 공모가 대비해서는 너무 좀 높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대비해서 매물대가 남아있다라고도 하셨고 지금 주가 위치는 약간은 부담스러운 위치이다라고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알마기대에서는 두 분의 의견이 갈렸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포스코 그룹주 안에서도 독보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죠. 세 번째 종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리비안 역시나 리비안 관련주로 묶이면서 주목을 받고 있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리비안 훈풍 지속될 수 있을까요? 포스코 인터는 두 분 다 노를 주셨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고 또 가는 종목만 계속 가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하나 했는데 조정시 매수 관점은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조정시 매수 관점은 좀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4거래 연속 좀 오르기도 했고 좀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약간 눌림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지금 이거 오르는 것도 일단 리비안의 테마성이 좀 짙은데 2020년에 2022년에 뭐 리비안이 부품 공급 계약을 맺었지만 지금의 상승폭을 이동 상승이 일어날 만큼의 지금 뭐 모멘텀이 있다고 보진 않고 오히려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산소 감축과 관련된 부분도 최근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발표를 했거든요. 2030년까지 산소를 30% 감축하고 50년에는 산소 중립을 뭐 달성하는 계획인데 이런 감축 방법으로 일단 인천 복합발전소 시설의 뭐 LNG 시설을 수소와의 혼합발전 시설로 뭐 계획을 하고 있고 뭐 육상풍력의 뭐 해상풍력 사업 규모를 더 늘릴 계획을 밝히면서 뭐 향후 회계 기준이 개정되는 과정하에 포스코 그룹사 전체에 좋은 영향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의 주가 상승 자체는 조금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노라고 했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노로 일치가 됐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종목 3개 분석 들어봤고요. 공략주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지금 우리 두 분께서 공략주로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이 수익을 잘 내주고 있습니다. 김민기 PB님, 칩셋미디어가 지금 무려 45% 수익을 내주고 있어요. 목표가는 당연히 뚫어냈습니다. 네. 이 종목 어떻게 더 갈까요? 리뷰 한번 들어볼까요? 더 좋을 수 있다고 계속 보고 있고요. 원래 4만 원 목표가를 제시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물론 지금의 너무 갑자기 올랐기 때문에 약간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칩셋미디어의 재무 구조는 개선될 수밖에 없고요. 계속해서 뭐 실적이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잘 찍힐 수밖에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칩셋미디어 어마어마한 수익률 내주셨고요. 우리 배터리 부장님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물론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홀딩스 언급은 계속해 주셨지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략주로 가져오신 날부터 수익을 집계 해봤는데 그래도 수익률이 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15%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7% 넘는 수익인데 뭐 당연히 여전히 보유 관점이시겠죠. 네, 별로 오른 게 없어가지고 네.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비엠 가져가시면 좋겠다. 보유자의 관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보면 좋을까요? 두 분이 직접 공략주 골라오셨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오스테우닉과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포스코와 에코프로비엠에 이어서 코스모 신소재. 이러다가 2차 전지 종목들 다 나올 것 같아요. 최근에 조정 많이 잘 받은 종목이라서 갖고 왔는데 오늘 움직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 안 움직였으면 했는데 오늘 올라가서. 사실 오전에 저희한테 미리 주셨었는데 그 이후로 더 갔잖아요. 네, 그래서 올라가 싶었는데 일단은 이게 이제 규정상 시초가니까 내일 좀 시초가로 계산을 하더라도 사시는 분들은 좀 빠질 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코스모 신소재는 이제 2차 전지 양극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공매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공매도에 대한 부담이 없는 상황이고 MSCI 편입 이후에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다시 이제 한 19만 원 정도에서 전고점에서 저점 잡았고 그 코스모 신소재가 주로 이제 삼성 SDI 쪽에 ESS 쪽으로 양극재를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LG화학을 통해서 이제 그 양극화 물질을 이제 1차 소송된 거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엔솔도 사실 양극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2027년도에 캐파가 15만 톤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5만에서 6만 톤 정도는 엔솔 쪽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삼성 SDI 쪽으로는 ESS 쪽으로만 들어갔지만은 이제 그 EV 쪽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SK 온 쪽으로도 지금 콜테스트가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EV양 쪽으로 3, 4위 모두 다 양극재가 들어갈 것으로 일단 보여져서 배터리 3, 4위 모두 다 들어가는 양극재 한 3차 밴더 정도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그 전구체 공장이 완공이 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원가 경쟁력에서 한 20% 정도를 절감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 이제 기술 유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그걸 막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것 같고 동사가 이제 또 코스모 화학을 통해서도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이제 원료를 또 공급을 하거든요. 리튬 조달도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코스모 신소재가 그 특징은
양극재 기업인데 불구하고 지주회사와 비슷하게 전구체를 일단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리튬 사업과도 같이 사업을 갖고 있어서 약간 그 에코프로랑 좀 닮은 모습을 이제 양극재 기업인데 사업사임에도 불구하고 좀 밸류체인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밸류에이션을 따지면은 이제 15만 톤 캐파니까 매출 기준으로 이제 톤당 5천만 원 잡으면은 7조 5천억이고 동사간 영업이익률이 평균 한 6% 정도 돼서 그러면은 최대 한 4,500억까지 가능하다고 보면 2020년, 27년과 28년 기준으로 한 밸류에이션 POR 20배 정도 주면은 시가총액 9조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6조 정도 되니까 네. 업사이드가 아직 좀 있는 것 같고요. 요걸 계산해 보니까 이제 정확히 29만 3천 원 나오는데 뭐 뒷자리 빼고 한 29만 원 정도 목표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니님이 또 코스모 화학은 오늘 충분히 올랐던데 다음 타자는 코스모 신소재인가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코스모 신소재도 키 맞추기를 보여줄 수 있을지 29만 원의 목표가 기대해 보도록 하죠. 코스모 신소재에 대한 소개 들어봤고요. 다음은 오스테오닉입니다. 숨겨져 있던 임플란트 주죠. 오늘도 불기둥을 뿜어냈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죠? 채팅 보니까 오스테오닉 처음 보신다고 하시는데 그럴 법도 한 게요. 네. 시가총액도 너무 낮고요. 1,000억 중반대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는 오스테오닉인데 오스테오닉은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전문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정형외과용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몸, 그러니까 인체를 이루는 한 206개의 뼈를 접합하거나 뭐 대체하거나 조정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임플란트를 말하는데요.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에는 정형외과용 의료기기 글로벌 2위 기업인 뭐 지머바이오메트나 비브라온의 공급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 매출액이 한 62억에 영업이익 한 6억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게 전년 동기 대비 한 58%가량 증가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좀 시장이 성장하면서 같이 나아가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시장 규모가 글로벌하게 한 447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는데 지난 4분기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좀 이연되었던 유럽과 호주의 수출이 다시 재개되었고 최근 기사를 보시면은 이제 오스테오닉의 주요 제품인 스포츠 메디신, 그러니까 관절 재건에 사용되는 제품이 이제 인도로 수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일본으로의 수출이 본격화되었는데 올해 호주와 유럽 향실적인 3분기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하고 내년에는 이제 호주와 유럽 그리고 인도와 일본까지 이런 모든 실적이 좀 매출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큰 폭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게다가 척추 임플란트 부분에서 있어서는 이제 한국 식약처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이게 한국의 식약처 승인만 받고 등록만으로도 좀 수출이 가능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이 이런 나라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수출도 현재 논의 중에 있고 3분기에는 미국 FDA에 좀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서 좀 글로벌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좀 리스크라고 하면 전환사치 물량이 한 36억 정도 존재하긴 하는데 앞으로 수출 국가가 확대되고 좀 매출이 성장할 것이 눈에 보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해봐도 되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오스테오닉 처음 듣는다고 댓글을 달아주고 계십니다. 지금 정고점이 거의 돌파 직전인데 어디까지 보고 계시나요? 전 개인적으로 9,000원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손절가 4,400원으로 좀 제시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임플란트 종목으로서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코멘트 달아주셨습니다. 목표가 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400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스테오닉까지 공략주 2개에 대한 소개 들어봤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창환 부장 그리고 김민기 PB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